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제가 블로그를 꽤 오랫동안 운영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남편 말고는 아무한테도 오픈하지 않은 이야기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블로그를 하는데 좀 팁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방문자 수가 오르는 게 좀 보이고 내 블로그를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시면 자연스레 생겨나는 댓글들이 있는데요. 내 블로그 지수가 높아지는 걸 어찌나 귀신같이 아는지 이런 댓글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원고를 주면 돈 얼마를 주겠다 이런 댓글들이죠. 간단한 작업만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블로그를 오랫동안 방치하셨거나 활동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라는 이런 댓글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카톡 문의가 있고요. 한 달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벌어갈 수 있다는 댓글들이 보이는데요. 사실 블로그를 처음에 하다 보면 애드포스트 수입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성과물이 없어서 좀 지칠 수가 있어요. 처음에 막 열정에 불타오르다가도 결과물이 없으면 좀 뭐라 그럴까 의욕이 저하되잖아요. 아무래도 그때 이런 댓글들이 약간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나도 돈을 좀 벌 수 있다고? 나도 좀 돈 벌었다고 자랑 좀 해볼까? 하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실제로 제 지인들 경험담을 얘기해 드릴게요. 어느 날 저한테 블로그를 한다고 했던 회사 동료가 있었어요. 그 당시 저는 인플루언서였는데 그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조금 수익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한 달에 한 200만 원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 대단하다. 이 사람도 인플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척하고 이것저것 물었는데요. 뭐 애드포스트 수입으로 버는 거냐 아니면 원고 협업이냐 뭐 그런 걸 이제 물었죠. 그랬더니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냐 그랬더니 어떤 회사에서 자기 블로그에 포스팅을 올리면 한 건당 얼마를 줄 테니까 이걸 주기적으로 하면 한 월 200만 원씩은 벌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인은 이제 오케이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전 좀 속으로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블로그의 세계를 좀 알고 있었던 터라 그런 걸 하면 좀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속으로 놀랐는데 티는 안 내고 그거 하면 저품질 걸리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거 아니라고. 업체가 안심해도 된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좀 찜찜했는데 제가 뭐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듣고 있었죠. 그 친구가 이제 괜찮다고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더 물어봤어요. 한 몇 달 지났을 거예요. 블로그 잘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하냐? 그랬더니 자기 글이 어느 날부터 노출이 하나도 안 된다고. 그래서 방문자 수가 거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서 그냥 접었다고. 아무래도 저품질 간 것 같다고 진짜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때 역시 내 예상이 맞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하는 걸 보고 저는 너무 그게 약간 안타까운 거예요. 그분은 이제 블로그의 가치를 모르고 그렇게 남한테 블로그를 맡겼는데 저는 그게 너무 아쉬운 거죠. 왜냐면 한번 저품질에 걸리면 그걸 탈출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물론 탈출할 수도 있어요. 계속 꾸준히 글을 올리면 언젠간 탈출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지수의 블로그를 이제 좀만 열심히 하면 방문자 수도 높이고 광고도 받고 인플루언서도 될 수 있는 확률을 가질 수 있었던 블로그인데 당장의 수익만 보고 맡겼다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렇게 블로그에 대해서 열정이 없다거나 모르는 분들은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사례예요. 또 말씀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코칭했던 어떤 분이 계셨는데 블로그를 보니까 계속 해충 관련 제품 리뷰를 많이 올리시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일주일에 뭐 한 번 정도 주기적으로 올리시더라고요. 한두 번?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뭐 체험단 하시는 거냐, 왜 이렇게 이거 주기적으로 올리시냐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업체를 알게 됐는데 그 업체 사장님이 이렇게 좋은 블로그를 그냥 냅두지 말고 자기가 포스팅 거리를 줄 테니까 가끔씩 올려봐라. 그리고 이제 돈을 주겠다고 한 거죠. 그런데 신기한 건 그분이 꽤나 오랫동안 이렇게 제품 리뷰를 하고 있었는데 저품질이 아니었어요. 제가 블로그 지수를 확인해 보니까 아직 최적 지수를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한 거죠. 그 앞에 사례에서는 그 친구는
이제 저품질이 됐는데 이 분은 계속 최적 지수를 유지하고 다른 검색어로도 유입이 많이 되고 있던 블로그였던 거예요. 그래서 방문자 수가 꽤나 높았어요. 들어보니까 업체 사장님이 진짜 새로운 원고 그리고 새로운 사진을 주면서 잘 관리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다른 블로그들이랑 똑같은 사진이랑 똑같은 원고를 주지 않는 거죠. 다 새로 써서 그리고 사진도 새로 찍어서 주는 거예요. 이 사례를 들으니까 저도 무조건 이런 업체들과의 컨택이 나쁘다는 건 제가 생각했던 편견이구나라고 느꼈던 계기가 있었어요. 저도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헷갈리신 분들 계시죠? 저라면 안 해요. 제가 지금 블로그를 키우는 단계라면 이런 댓글, 광고성 메일에 회신 안 해요. 저도 물론 블로그 키우는 동안 한 번도 회신한 적 없고요. 왜 안 하냐? 제가 이 업체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새로운 원고랑 새로운 사진을 준다고 하는데 이게 다른 블로거들이랑 같은지를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서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오냐를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 언제 일일이 다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포스팅을 한 뒤에 찾으면 이미 늦었죠. 그거는 네이버에 이미 그 검색 페이지에 올라가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네이버가 똑같은 글이랑 똑같은 사진을 좋아할 리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직접 쓰는 글만 블로그에 올리는 게 좋아요. 지금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단계라면요. 물론 이미 블로그 최적 지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 똑같은 원고 혹은 이제 업체에서 그대로 이제 준 원고를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은 이미 최적 지수를 만든 분들이니까 괜찮은 거고 우리는 지금 블로그 지수를 올려야 되는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광고성 메일에 답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여기서 답은 나왔죠. 어떤 원고 협업을 받아야 되냐? 내가 직접 글을 쓰고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원고 협업을 받으면 돼요. 아직 우리는 블로그 초보 단계니까 이런 협업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어떤 글을 쓰면 안 되는지부터 알고 블로그를 하는 게 좋겠죠? 우리 블로그는 그 가치가 되게 크니까 이걸 소중히 다뤄줘야 돼요. 그렇다고 막 글 쓰면서 괜히 겁먹지는 마세요. 지금 블로그를 성장시키는 단계에서는 정보성 글을 많이 쓰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글을 쓰면 방문자 수가 높아지면서 블로그 지수는 자연스럽게 높아지니까요. 그때가 되면 이런 댓글들 말고 경쟁률이 높은 체험단에 신청된다거나 신뢰할 만한 곳에서 협업 의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우리 좋은 글만 쓰도록 해요. 그리고 또 이런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서 정보성 글도 쓰지만 제 경험담도 많이 썼거든요. 수익화 세계를 알기 전에 취미로 블로그를 운영했을 때 병원 얘기를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갑상선염이라는 거 걸렸었는데 그걸 이제 주기적으로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네이버한테 메일이 온 거예요. 불법 게시물로 신고당했다고요. 그때 정말 열심히 블로그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메일을 받으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갑자기 저품질이 되는 게 아닐까 하고 겁도 났고요. 메일을 읽어보니까 보건소에서 이 블로거의 그 포스팅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건데요. 저는 광고글도 한 번도 쓴 적도 없고 내 경험을 쓴 건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에 전화를 했죠. 되게 떨리더라고요. 그 전화를 해서 그 담당자 직원이 받아서 저는 이거 광고성 글이 아니고 제 경험을 그냥 쓴 건데 왜 신고를 당했냐 그랬더니 국민신문고로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제 포스팅을. 그래서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제가 뭐 그냥 어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었다. 뭐 이런 글만 썼는데 너무 신고를 당했다니까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보건소 직원은 자세한 건 알려드릴 수 없고 자기네들은 이렇게 국민신문고로 요청을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글을 이제 삭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제 경험이니까 삭제는 시킬 수 없고 비공개로 할 테니까 네이버한테 불법 게시물이 아니라는 걸 좀 이제 확인을 시켜달라라고 요청을 했죠.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블로그 저품질도 되지 않았고, 계속 이제 검색 유입도 잘 됐고요. 지금도 좀 의아한 건 다른 병원 이름들도 다른 포스팅에 썼는데 이 병원만 신고당했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뭐 아마 경쟁 업체가 신고를 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포스팅을 쓸 때 병원 이름은 쓰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좀 알아보니까 의료법에 의해서 뭐 좀 약간 그런 병원에 관련돼서는 조금 깐깐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블로그에 병원 얘기를 쓰실 때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의하게 글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 동생 경험담으로 또 얘기해 드릴 수 있는데요. 동생이 요즘 블로그를 시작하는데 체험단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피부과인가 성형외과에서 시술 같은 걸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리뷰를 쓰는 그런 체험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좀 조심해라. 병원 글은 위험하다.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두 번 정도 리뷰를 썼는데 검색 유입도 잘 되고 이웃들도 궁금한 걸 물어보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전 아무래도 병원 관련된 이슈가 있었으니까 좀 찝찝하잖아요. 그리고 제 동생도 블로그를 조금만 하면 좀 많이 성장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꾸 체험단만 하니까 아까운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언니, 나 이거 게시물 신고당했다고. 거봐, 내가 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거 경쟁 업체가 신고하는 것 같다니까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또 느꼈어요. 아, 이래서 병원 글은 좀 위험하다. 특히 병원 이름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경쟁 업체에서 신고를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병원 블로그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 빼고는 이런 포스팅이 좀 약간은 이슈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네이버에서 저품질이라고 확실하게 말한 적은 없고 그런 단어들은 블로거들 사이에서 나오는데요. 저는 블로그 저품질이 있다는 걸 확신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얼마 전 제 블로그 지인 중에서도 방문자 10,000명 이상을 갈 정도로 저랑 비슷하게 방문자를 유지하고 계시던 분이 있었는데 그 블로그가 나락이 갔어요. 갑자기 본인 글이 검색 페이지에서 하나 두 개씩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본인이 발견을 하셨나 봐요. 너무 무섭지 않나요? 내가 쓴 글이 검색 페이지에서 막 사라지는 게? 그래서 이분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네이버에 문의를 한 거예요. 혹시 내가 저품질이냐? 그랬더니 네이버 측에서 뭐 그런 저품질은 자기네들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나 봐요. 그런데 결국 그분의 블로그가 막 10,000대 이상씩 가고 그랬는데 검색이 안 되니까 사람들이 들어오진 않잖아요. 아직 블로그 브랜드화도 안 돼 있으니까 팬층도 약간 없을 테고요. 결국 검색이 안 되니까 방문자 수가 100명 이하로 떨어지더라고요. 막 20명, 30명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그분은 그 블로그를 살리기보다는 다른 계정을 만들어서 지금 열심히 정보성 글을 쓰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는 블로그를 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내가 블로그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갑자기 한순간에 이게 저품질이 된다 그러면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네이버에서도 본인들만의 법칙이 있겠죠. 그런데 저도 불법 게시물로 두 번 정도 신고를 당했지만 블로그 저품질이 되진 않았고 그렇게 특이할 만한 키워드를 쓴 적도 없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정보성 글을 쓰신다면 불안해하진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지금 블로그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본인의 경험담 위주로 많이 쓰면 사람들이 그 블로그의 내용을 좀 찐이라고 생각하고 좋아요도 많이 누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정보성 글을 쓸 때 본인의 경험담을 포함해서 쓰신다면 더 좋은 포스팅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블로그 수익화를 위해 포스팅 작성하는 방법을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게 다 하고 계신가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져도 그 영상을 두 번, 세 번 돌려보고 그렇게 그대로 따라 하시다 보면 감을 찾게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코칭한 분들 중에서 그 방법대로 해서 방문자를 금방 1,000명이 넘기신 분이 있으니까 이 방법은 정말 찐입니다. 그대로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세요. 매일 1개 이상 포스팅하는 거 꼭 지켜주시고요. 어때요? 오늘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많이 올려드릴게요.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